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전기장에서, 중전기장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가우스 법칙을 이해하는 게 이게 학습 목표예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다루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맥스웰 법칙을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맥스웰이 정립한 네 가지 방정식을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두 가지 방정식 자체가 여기 있는 가우스가 독립한 식으로 가우스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배울 때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하는 건데 그 안에 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은 일단 가우스 법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전속이라고 하는, 전속이 전기 선속이에요. 전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리고 전속 밀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전속과 전속 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하는 게 패러데이 실험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가 됐고 시초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뒤에 여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은 플럭스라고 하는 전기 선속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선속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가우스 법칙에 이 두 가지 형태가 돼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던 적분형 형태의 모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로 전자기학 시간에 쓰게 되는 미분형 형태의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적분형과 미분형에 대한 가우스 법칙 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꼭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도대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정체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롱 법칙과 비교를 해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게 풀롱 법칙과 결국에는 같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우스 법칙을 실질적인 자연 현상에 적용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과학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다룰 때도 점전화를 다뤘고 그 다음에 이 점전화가 엄청나게 많을 때를 다뤘고 그리고 선전화처럼 분포할 때를 다뤘고 면전화, 최적전화로 관념 자체를 확대해 나갔어요. 바로 이것도 똑같이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점전화 그리고 여러 개, 전화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리고 선, 면, 최적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 다시 말해서 연속전화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우스 법칙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용은 여기가 중요한데, 뭐냐면, 드디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전화 밀도가 일정한, 무한대의 선이 있다라고 보고, 바로 이렇게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선 다음에는 면이겠죠. 면전화 밀도가 일정한 엄청나게 넓은 무한한 평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서 전기장을 계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최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구의 전압분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구의 내부와 외부에서 여기는 전속 밀도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전속 밀도나 실제는 전기장 사이가 유전으로서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전기장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속 밀도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E 필드를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D 필드를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잠깐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서는 전위의 정의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전위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여기를 생각을 해봐요. 쭉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을 통해서 실제 자연현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자꾸 가우스 하는데 가우스가 도대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위대한 수학자 그리고 천문학자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여러분들은 저분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우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수론의 대강보죠. 정수론이나 통계학이나 해석학,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미분 해석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립한 분이 여기 있는 가우스예요.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자기학이나 천문학, 광학 이런 등등등에 막대한 공헌을 하셨어요.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천문학적으로 발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 소행성 때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소행성 때 가장 큰 행성이 세레스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행성을 1800년대 초에 피아치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처음으로 관찰을 했어요. 처음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궤도를 잃어요. 행성을 추적하다가 행성을 놓쳐가지고 그 행성을 다시 찾으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까지 알려져 있던 법칙으로서는 그 궤도를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가우스가 계산한 방법에 의해서 그 별을 그 1년 뒤에 다시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분이에요. 23살 때예요. 그리고 전자기학 쪽으로 지금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전자기학으로는 유명했던 사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겠지만 웨스테르가 나침판을 가지고 조선의 전류가 흘렀더니 나침판이 배열되더라 하는 현상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현상을 가지고 패러데이가 드디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을 해서 현대 우리가 전기 문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는 가우스는 거기서 또 하나 업적을 만들어내는데 뭐냐면 베버라고 하는 물리학자와 같이 처음으로 전자석 전신기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약 1km 정도 서로 통신을 하는 그 시설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그 과학공학적인 업적으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용하게 된 최초의 전신기가 여기 있는 가우스하고 베버가 만든 그 전신기라고 인정받는 분이 여기 있는 가우스예요. 이것처럼 가우스는 어렸을 때는 환경이 참 어렵게 태어났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도 한 번 정도 찾아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전속 밀도, 전속과 전속 밀도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한 명 천체 물리학자가 나오죠. 제가 아까 가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 때 패러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 중에서 한 분이에요. 저분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셨는데 그 법칙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19세기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저기 자체가 전속과 전속 밀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으로 정의하신 분이 여기는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가 1837년도에 특이한 실험을 해요. 특이한 실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원래는 이거를 패러데이 반구 실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프트볼이 있는데 이런 거를 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반구예요. 실제로 실험은 부를 반으로 잘라서 각자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합치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반구 실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부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도체구를 이중으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 도체구를 하나를 놓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전연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깥 공간에 도체구가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을 만든 구를 두 개를 이렇게 제 손모양으로 하면 이해가 가기 쉽겠네요.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도체부에다가 전하 플러스 Q를 인가를 했더니 바깥에 도체부에 마이너스 Q가 유도된다라고 하는 거를 실험상으로 처음으로 찾아내요. 상당히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해가 갔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이런 자연의 법칙들이 다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이 실험을 이렇게 한 다음에 몇 가지를 바꿔봐요. 처음에는 여기다가 전하를 조금 넣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전하량을 점점 많이 넣으면서 바깥 도체부에는 전하가 어떻게 충전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절연체라고 하는 자체를 바꿔봐요. 여기 절연체를 바꿔보면서도 실험들을 해봐요. 그랬을 때 계속 같은 양 자체가 이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외곽 도체부에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대전이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패러데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쪽 도체부에 전하를 능가한 쪽은 안쪽 도체부였기 때문에 안쪽 도체부에서 바깥의 도체부로 뭔가가 변이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디스플레이먼트 해가지고 이거를 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밑에 있는 실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하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전하 자체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적을 통과해 나가는 여기를 선속이라고 불러요. 기호 자체는 이렇게 쓰는데, 그리스 그 기호에서 보면은 글자에서 보게 되면은 푸사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하가 푸사이라고 하는 선속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낸 거예요. 조금 아까 했던 실험을 기호 처리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찾아내요. 자, 그래서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패러데이 입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안쪽 부채부에서 선속이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전기장을 화살표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은 도체부가, 바깥에 있는 도체부가 안쪽에 있는 도체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선속 자체가 있을 때 요점하고 요점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밀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안쪽 도체부에 가까운 쪽에서 보게 되면은 벡터가 지금 요거 뭐 8개 정도만 이렇게 그렸지만 더 미랄 테고 이쪽 멀리 떨어지게 되면 소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다시 논리전개를 해서 전기 선속 밀도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선속의 면적 밀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인 거죠. 조금 아까 안쪽에 있는 전하가 전기 선속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말해서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전기 선속 밀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한번 숙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다음 장에서 제대로 된 정의가 나와요. 그때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스칼라량이에요. 스칼라량이에요. 하지만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아까 제가 여기서 전기장을 화살표로 이렇게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를 면적으로 나눠준 건데 이거는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 선속 밀도는 기호를 D로 쓰고 벡터량인 거고, 그리고 전기 선속 또는 전속이라고도 해요. 줄여서 전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푸사이라고 하는 기호를 쓰고 여기는 스칼라량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결과가 유도가 돼요. 이쪽은 하나는 전전하에서 D필드로 계산을 한 거고, 이쪽은 우리가 쿨럼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장 자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는 조건 자체는 똑같아요. 이쪽도 점전하에 대해서 D필드로 표현을 한 거고, 이쪽도 점전하에 대해서 E필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두식 자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지 여기 입실론이라고 하는 유전율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식이 하나가 유도가 돼요. 뭐냐면은 D필드하고 E필드 사이의 관계가 유전율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식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패러데이 실험 구조를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전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스스로 정리들을 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게 핵심이냐면 패러데이가 반구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구조냐면 도체부를 이중으로 만들고 여기에는 전연체를 넣었어요. 그래서 안쪽 도체에다가 전하를 배전시켰더니 그랬더니 바깥에 도체부에 부가 반대인 전하가 유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뭔가가 이동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전기 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정의가 나오는데,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면적에다가 지나가는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스칼라량인데 그 뒤에 지금 두 가지 도체부에서 보면은 이쪽은 이쪽 근방은 밀도가 밀하고 바깥에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밀도 자체가 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 선속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쪽은 벡터량인 거예요. 그리고 전기 선속 밀도와 전기장 자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유명한 관계식이 나와요. 이 D필드와 E필드라고 하는 자체는 전기 선속과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유전율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PPT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들 잘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이 식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전기 선속이라고 하는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일렉트릭 플럭스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지금부터 잠깐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은 여러분들은 요 앞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던 제일 마지막 줄을 세로축으로 되어 놓은 뿐이에요. 그런데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면적이에요. 임의의 면. A4 용지를 하나 둘게요. 이런 용지를 옆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전기장이 이 면을 뚫고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면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수직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면적에다가 그때 지나가는 벡터, 지금은 전기장이니까 전기장을 이렇게 곱해주면 전기 손속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기 손속의 기호를 지금은 파이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시간에 처음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 기호를 여기 파이로 쓰고 여기 푸사이로 쓰고 일단은 여러분들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호 처리를 두 가지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손속이라고 하는 정의는 손속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면적을 지나가는 벡터의 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부터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대를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이를 가지고 한번 접어보면 돼요. 지금 종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종이를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을게요. 그러면 바로 이 그림은 이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종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갔죠? 그리고 이 그림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면 이걸 거예요. 전기장 자체는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면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관찰을 할 수가 있냐면 면 자체가 전기장이 통과하는 면 자체가 수직으로 있을 때나 전기장이 통과하는 면 자체가 세타라고 하는 기울어져 있을 때나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숫자는 서로 똑같아요. 눈으로 보이죠? 이 면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이렇게 세타로 기울어져 있는 면, 여기를 통과하는 전기장의 숫자도 7개로 서로 똑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전기장은 그냥 직선으로 지나가고 있고 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면이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고 전기장이 지금 제 여기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됐을 때랑 이렇게 됐을 때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기장의 숫자가 어떻게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면을 크기를 S라고 한다면 면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수직으로 서 있는 이 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코사인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기울어져 있는 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전기장의 수직인 면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울어진 면과 코사인 세타만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보여요? 지금 목적 자체는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값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거 매적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꾸면 A 닷 B는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개념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까지 논리전개를 해서 드디어 여기를 벡터 단위로 그리고 내적을 취하는 벡터 단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걸 또 한 번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전체 면적이 이만하다고 본다면 또는 여기에 이만큼이라고 본다면 이 면적을 잘게 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면적 자체를 엄청나게 잘게 잘라서 그 면적 자체를 다 더해주면 전체 면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전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뉴턴의 개념인 거잖아요. 전체 면적을 잘게 잘라서 면적 벡터로 바꾸고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예요.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건데 이 안에 벡터를 그리게 되면은 이 면에 포함하게 벡터를 그리면 벡터가 무한개가 나와요. 하지만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죠.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이 하나밖에 없고 반대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유일한 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잘게 잘라서 그 면적을 통과하는 유일한 벡터, 다시 말해서 면적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S만 있으면 면적이에요. D를 붙이면 미소 면적이에요. 그리고 화살표를 붙이면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를 취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P사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균일하게 일괄적으로 지나가는 균일하게 지나가는 전기장을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면적을 잘게 잘랐으니까 전체를 다 적분하게 되면은 이게 플럭스의 일반적인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산수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고 논리전개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논리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기 기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전기장과 전기 손속 사이에는 유전율만큼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에서 기호를 쓸 때 우리가 일반 물리에서 배울 때 전기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파이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 손속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푸사이라고 하는 요 기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전기장과 여기 D필드 사이에는 단지 유전율만큼의 관계가 있어요. 유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논리전개를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말이 써있는데 우리가 전기장을 계산을 할 때 쿨롱 법칙을 써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시 말해서 전개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유전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뭐 절연체 같은 것들에 부축될 수 있는 정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값 자체가 들어가는데 그 값 자체가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쓴 거냐면 어떤 거를 일반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유전율이 없는 상태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질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물질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장애만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를 D 필드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를 전속 밀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쪽은 매질에 보관하고 이쪽은 매질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매질이 있는 경우에 전기장을 다룰 때는 다시 여기 있는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서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장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이거죠. 플럭스라고 하는 정의예요.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벡터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개념을 확대해 나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전기 손속이라고 해요.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해서 여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필드와 D 필드를 다룰 때 매질이 있고 없고로 구별을 해서 하나는 전기장으로 다룰 거고 하나는 전속 밀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룰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기 문제를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전속 밀도라고 해서 유전율을 빼놓고 다루다가 좀 더 편하게 다루다가 그러니까 매질에 무관하게 다루다가 나중에 매질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D 필드와 E 필드는 좀 전에 이 앞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듯이 유전율만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